집과 노는 모두 딸 영미에게 상속합니다. 며느리 정미 씨는 남편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김정미입니다. 올해 56, 충남 공주의 오래된 기와집에 시집 온 지 3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처음 이 집 문턱을 넘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5의 나이,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대청마루에 섰을 때 기와집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선 된장과 연탄 냄새가 뒤섞여 나왔고 마루 끝엔 시어머니가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잘 왔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소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물지개를 졌습니다. 마당 우물에서 부엌까지 젖은 발로 오갔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던 차가운 물기. 그게 제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도와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움직이는 손이라는 걸 공기 자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논에 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여름엔 모내기, 가을엔 추수.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어도 참았습니다. 남편 영수는 그런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수고했어. 그 말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 옆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내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영미가 오는 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면서 영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딸 왔네. 밥 먹었어? 아직.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 저는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들으며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 부엌으로 오셨고 저는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그분은 직접 국을 끓이셨습니다. 영미를 위해서. 영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발을 소파 위에 올린 채 과자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 빨래를 널러 갔습니다. 언니 힘들지? 영미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미는 주말이면 왔다가 저녁 무렵 떠났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싸준 반찬 보따리를 들고 시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가셨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저는 대문 안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후미등, 그리고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 저는 그분의 시선을 따라갔지만 그 시선은 저를 지나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 말은 주문 같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을 때, 논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할 때,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할 때, 저는 그 말로 저를 달랬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해. 그 말들은 저를 묶는 밧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밧줄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영미 사이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저는 그 선 밖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선을 넘으려 애썼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바람이 마른 나뭇잎을 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는 듯 보지 않는 듯한 시선으로 정미야, 내 어머니, 수고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저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마루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고추를 뒤집었습니다. 손끝이 매워서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났습니다. 매운 것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신 겁니다. 저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 침대 옆 작은 의자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영수는 일이 있다며 낮에만 잠깐 들렀고 영미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니까. 수액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한때 저를 차갑게 대하던 그 손을 저는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손이 저에게 무엇을 남길지, 그 겨울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알게 됩니다. 병원 복도는 늘 똑같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고 시어머니의 손을 닦고 물을 마시게 도와드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그러나 당연하다는 말이 무거웠습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건지 저에게만 당연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몸은 가벼워져 갔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더 도드라졌고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삼키셨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드세요. 됐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았다 녹아내렸습니다. 수액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영미는 하루에 한 번 왔습니다. 대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면 밝은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기분은 어때? 시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미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자주 올게.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셀카를 찍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엄마, 힘내야 해. 알지? 그래.
그리고 영미는 30분쯤 머물다 떠났습니다. 볼 일이 있다며, 약속이 있다며. 저는 그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미가 잡았던 그 손,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편 영수는 주말에만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회사 일이 있다며 늦게 도착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면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그저 그렇다. 그래도 좀 나아 보이시네요. 영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미야, 힘들지?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있을 때 좀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가서 죽을 끓이고 빨래를 챙기고 어머니의 약을 정리했습니다. 영수는 그 사이 휴대폰을 보거나 졸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담배 좀 피우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 일 생겼어. 먼저 들어가. 수고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동생 영우와 함께였습니다. 영우는 서울에서 일한다며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영우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수고 많으세요. 아니에요.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가 진짜 없으면 우리 어떡해. 엄마도 언니 덕분에 이렇게라도 계시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고마운 건지 무거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핏줄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그 선은 여전히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미가 복도로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만.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영미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응, 말해봐. 엄마 재산 말이야. 혹시 언니는 생각 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혹시 언니가 기대하는 게 있나 싶어서. 영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밝고 상냥했던 그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래. 다행이다. 나도 언니 믿으니까. 영미는 웃으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언니가 기대하는 게 있나 싶어서. 저는 기대한 적 없었습니다. 아니, 기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돌보는 사람이라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수액은 여전히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야, 네 어머니, 수고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저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 겨울이 끝나면 저는 어디로 가게 될까? 겨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찾아올 봄이 제게 어떤 의미일지.
침묵 속에서 저는 혼자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깨질 것임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봄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새벽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 간호사가 들어와 기계를 껐습니다. 복도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어머니의 옛 친구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향 냄새와 국화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상주 옆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영미는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은 영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효녀시네. 어머니가 좋은 곳 가셨을 거야.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영미의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30분씩 머물다 간 그 시간들을, 셀카를 찍던 그 순간들을 남편 영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허공을 보고 말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짧게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변호사가 왔습니다. 장례식장 작은 상담실, 회색 소파와 낮은 탁자가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영수와 영미, 영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구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뜯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시 반죽동 소재 기와집과 부속 토지, 그리고 논 800평은 모두 딸 김영미에게 상속한다. 영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아들 김영호에게 상속한다.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며느리 이정미는 남편을 잘 보살피기를 바란다. 변호사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영수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뜻이니까요. 따라야죠.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 없습니다. 변호사가 남편 영수를 보았습니다. 김영수 씨는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입니다. 변호사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정미 씨는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30년. 물지개를 지고 논에서 허리를 굽히고 새벽마다 밥을 짓고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한 줄로 정리되었습니다. 며느리 이정미는 남편을 잘 보살피기를 바란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서자 복도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영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하실 줄은. 영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뜻이니까. 그래도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영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와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의 선이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며느리? 아내?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3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병원비 고지서, 농협 통장 내역, 약국 처방전, 그리고 작은 수첩.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1995년 3월, 논 비료값 35만 원 지출. 1998년 7월, 어머니 병원비 120만 원. 2003년 가을, 추수 일손 20일.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기록들은 제 삶의 증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지만 저는 남겼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오늘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싸우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지워버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법인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사안이신가요? 상속 기업은 청구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내일이요. 내일 갈 수 있어요. 네, 내일 오전 10시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정미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힘있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법무법인은 공주 시내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30년 동안 모아둔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담원이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이정미님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마흔즈음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시집 온 날부터 물지개를 지던 새벽들, 논에서 보낸 여름들, 병원에서 지샌 겨울밤들, 그리고 유언장.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30년이네요.
네, 30년입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영수증 뭉치, 병원비 고지서, 농협 통장 내역, 약국 처방전, 그리고 빼곡히 적힌 수첩. 변호사는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이 기록들 다 본인이 작성하신 건가요? 네. 혹시 몰라서요. 그냥 남겨뒀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정미님,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증거예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날짜별로, 항목별로. 저는 그 옆에 앉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995년 3월, 비료값 35만 원. 맞으시죠? 네, 맞아요. 1998년 7월, 병원비 120만 원. 영수증이 여기 있네요. 네, 제가 냈어요. 2003년 추수, 20일간 직접 참여. 이것도 기록하셨네요. 네. 매일 일기처럼 썼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업은 청구 가능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믿어주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넓었습니다. 영미와 영호도 와 있었습니다. 영미는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 내 권리 찾으려고. 권리? 언니가 무슨 권리가 있어? 며느리잖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영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도 30년 일했어. 그것도 권리야. 영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양쪽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와 변호사, 그리고 영미와 영호.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정미 씨 측에서 기업은 청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소명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 담긴 두꺼운 파일. 판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영미가 불안한 듯 자리를 움직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판사가 답했습니다. 이정미 씨가 30년간 지출한 생활비, 병원비, 농사 기여 기록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영수증과 통장 내역이 모두 있습니다. 영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정미 씨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영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라 해도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니한테 얼마나 줘야 해요? 판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산 총액의 45%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5%요? 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조정은 합의로 끝났습니다. 영미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결국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그 무게가 마침내 숫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이정미 님이 기록을 남기셨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저는 가방 속 수첩을 만졌습니다. 30년의 증거. 그것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응, 미안해.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나 언니가 뭘 했는지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 언니 정말 많이 힘들었지?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응, 힘들었어.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 살 거야. 이제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늘 나는 나를 찾았다. 일주일 뒤 저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한 달 뒤 그 자리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민의 반찬.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뭐 파는 데예요? 반찬이요. 집에서 먹는 것처럼 만들어요. 아, 좋네요.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저는 국을 퍼서 내밀었습니다. 손님이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진짜 엄마 손맛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민혜. 제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는 길, 바닥의 습기와 먼지가 발끝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걸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무겁게 끌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스스로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어스름 속에 가라앉은 가게 내부가 보였습니다. 조리대, 반찬통, 그리고 저 혼자 빛나고 있는 작은 간판. 정민의 반찬. 저는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의 흰 불빛이 가게를 밝혔습니다. 바닥은 잘 닦여 있었고 냄비는 정리되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두 손을 씻고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찬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바뀌는 온도차가 손등 위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쌀을 씻고 멸치를 볶고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부드러운 된장 냄새가 가게 안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전 기와집 부엌에서 감돌던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땐 나를 지우던 냄새였고 지금은 나를 채우는 냄새였습니다.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첫 손님은 인근 채소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정미 씨, 오늘은 뭐 나왔어? 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방금 끓인 된장국 있어요. 시래기 잘 삶았어요. 아주머니는 한 숟가락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런 맛이 사람 살리는 거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고요하게 따뜻했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편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미야, 나 그냥 들렀어. 저는 큰 반응 없이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 여기서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의자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뜨겁게 데운 국을 두 그릇 담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건 남편이 먼저였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저는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서로 천천히 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거리. 그게 지금의 정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천천히 머뭇거리듯 들어오는 발걸음. 영미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반찬 좀 사려고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영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말했던 거 계속 생각났어. 나 정말 몰랐어. 언니가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저는 시래기국을 한 그릇 떠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가. 영미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떴습니다. 표정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엄마 맛 같아.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맛 잊으려고 했었는데 자꾸 손이 그리로 가. 둘 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울었으니까. 가게 문을 닫으며 나는 간판 위의 글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혜. 30년 동안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였고 누군가의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내일도 새벽에 불을 켤 겁니다. 된장을 풀고 김을 굽고 반찬을 담을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압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영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